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환사회연구소 예, 예.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예. 대표님을 이색적인 경제학자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그냥 경제학자와는 조금 이렇게 폭이 다르다고나 할까. 예, 예. 이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폴란이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예, 예. 임명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색적인 경제학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부가 경제학이었는데 예. 그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학부 때 이제 그때 배울 수 있었던 게 주류 경제학이 있고 마르크스 경제학이 있었는데 예. 저는 둘 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의 일부분인데 그 주류 경제학이나 마르크스 경제학이나 경제는 사회하고 따로 독재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전제로 가르치고 있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학부 졸업할 적에 도저히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갈 적에 외교학과 대학원을 갔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공부를 정치학에서 했는데 굳이 학문적인 편제로 얘기를 하자면은 정치 경제라고 보통 얘기하고 지구 정치 경제학이라고 국제 정치학의 한 분과로 있어요. 그 정치학과 내에서요. 근데 뭐 그런 학문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거는 이런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사회하고 떨어져서 독재적인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사회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한 부분으로서 경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인데 2차 대전 이전에는 이런 방법론을 추구하던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케인즈도 그렇고 슈페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게 완전히 분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차 대전 이전에 있었던 방법론으로 되돌아가려고 유학 가가지고 그 전에 2차 대전 이전에 있었던 경제사상사나 경제학 방법론 같은 걸 공부하고 그 맥락에서 이걸 하니까 뭐 이런 학문적인 얘기는 빼더라도 저는 그래서 수리 모델을 만든다든가 수리 기법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공부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대신 보는 거는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사회 현상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그 속에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에 초점을 두니까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초점을 두는 거는 제도의 변화입니다. 제도와 제도를 밑받치고 있는 사회적인 권력 관계라든가 사회 전체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에서 사회의 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게 제가 하는 종류의 경제학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이 경제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데 뭐 어떻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네. 단일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것이 따로 그걸 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경제를 예. 학문하는 경제학에서는 예, 예. 공부하고 거기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이 사회 실질적인 운영, 저도 이제 그런 글을 봤는데요. 실질적인 운영하고 따로 놀더라. 예. 그게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경제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경제학이.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라는 게 사회의 분명히 한 부분이고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가르치는 주류 경제학 방법론도 그렇고 그 대안이라고 했던 막스 경제학도 그렇고 경제는 독자적인 법칙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걸 제가 납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막스 경제학이라든가 주류 경제학 같은 거를 공부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대안적인 방법론을 찾다가 발견한 게 바로 그 칼폴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칼폴란이라는 사람은 뭐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21세기에는 막스나 푸코보다 더 많이 사회과학에서 인용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논지가 경제는 사회에 묻어 들어가 있다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embedded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정치, 사회, 문화, 종교에 작동하고 긴밀하게 하나로
돼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장 강하게 그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칼폴란이라는 사람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거대한 전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칼폴란이 국제학회가 있는데 그 국제학회하고 연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연구소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칼폴란이 국제학회가 있고 여기 한국에 이제 아시아 지부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회과학의 하나로서 사회의 일부로서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경제학을 연구하는 게 이 칼폴란이 사회경제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로 삼는 바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40년간 그 전 지구적인 그 산업 문명을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자본주의 이거하고 다른 종류의 경제 질서, 경제 제도를 연구하는 대안적 경제학을 연구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 또 책을 번역하신 붕괴의 5단계. 예, 예.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그 인류의 좀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예,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 붕괴의 5단계라는 책에서는 금융 붕괴, 상업 붕괴, 정치 붕괴, 사회 붕괴, 문화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보니까 이 막연한 불안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 이건 불안감을 넘어서 붕괴된다 그러니까 예, 예.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예, 예. 그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바로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책을 쓴 사람은 그 소련에서 소련이 붕괴하는 걸 보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었는데요. 그 세계 그 5개의 붕괴라는 게 꼭 무슨 그 기계적으로 그 순서를 밟는다보다도 우리 지구적인 문명, 이 우리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잘 이렇게 뭔가 잘 짜여진 메커니즘처럼 굴러가는 걸로 사회사람들이 보통 오해하고 대학에 있는 사회과학에서도 보통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의회 정치가 아주 그 원칙대로 민주주의 원칙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경제는 시장 경제의 법칙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등등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제 그 소련이 붕괴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구상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5단계 정도가 맨 밑바닥부터 문화, 사회, 정치, 그다음에 상업관계, 금융관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제일 많이 깨지기 쉽고 제일 그 취약한 부분이 금융 부분이죠. 자산 시장은 툭하면 무너지니까 금융 시스템 잘 무너지고. 근데 여기서 멈춰주면 좋은데 이게 점점 심화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상업 관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치까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아주 완벽한 붕괴가 이루어지면 다 날아간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조언은 그 금융 붕괴 같은 것들이 벌어질 적에 이게 저절로 낫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이게 그 어떤 세계적인 무역 관계라든가 상업 질서 전반을 흐트러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붕괴가 어느 정도 이상 더 진행되지 않도록 기간 구조를 지켜내면서 이걸 막아내고 그 윗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체하지 않으면은 이 붕괴가 이제 영어로 콜랩스잖아요. 모조리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하고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책에 그 적용되는 사례가 1930년대 세계 문명이 그랬어요. 29년 그 주식 붕괴 월스트리트에서 주식이 붕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 무역이 무너졌고 파시즘이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계급 투쟁이 격화되게 되고 나중에는 전 세계 대전이 벌어졌잖아요. 30년대가 그 예고 80년대 소련이 무너졌던 것도 그 예가 되고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의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위험한 사태가 있는데 29년 위기의 경우에는 금융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무역관계, 정치관계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됐잖아요. 코로나 사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지금 자산 인플레가 벌어지고 있고 세계 무역 가치 사슬이 막 심각하게 바뀌고 있고 각 나라에서 정치적 위기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불안이나 긴장이나 이것도 심하고 코로나는 외생적인 그 세균 그 바이러스의 침투기 때문에 지금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에서 경고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고 그 책에서 얘기하는 차례차례 이걸 막아야 된다는 매뉴얼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그 대담을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보니까 그게 이런 그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이 1929년도 네, 예. 상황이나 우리 IMF 때나 네. 2008년도 네. 그 세계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다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실물 경제 그 자체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예. 망가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걸 조금 더 알겠습니다. 설명해. 그러니까 29년 그러니까 30년대에 벌어졌던 공황이 일종의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대응하는 일종의 표준적인 매뉴얼이에요. 순서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먼저 자산시장 가격에 거품이 생겨나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이제 자산시장이 급락을 하죠. 그럼 자산시장에 연결돼 있던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 유동성이나 신용의 위기를 맞게 되니까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게 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나 투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게 고용 위기로 가고 노동시장의 위기로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해지고 이게 파시즘이라든가 아주 극단적인 정치 체제가 나타나고 이게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세계 전쟁으로 갔다. 이런 순서로 갔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났던 이 30년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보통 익혀놨던 대응 매뉴얼이 금융자산 터져가지고 이제 자산시장이 터져가지고 금융 시스템이나 기업들이 위험할 때 이때 유동성을 풀어서 막으면 된다. 이걸 일종의 파이어월 같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방화벽 같은 걸로.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은 노동시장이나 이 사회에서 좀 고통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금융 시스템하고 대기업이라는 기둥을 지켜내면은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대응 매뉴얼이요. 정부가 큰 돈을 풀어서 은행들을 구제해주고 파산하는 대기업들을 막거나 인수합병을 시도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요. 그게 우리 IMF 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위기 때도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안 통하는 위기는 지금 말한 모델은 불꽃이 여기서 터져서 불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어월을 세우면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불꽃이 동시다발로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어월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노동시장이 붕괴한 거는 작년 4월부터 이미 붕괴했어요. 왜냐면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상공인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다 해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가 지금 봉쇄를 했다가 거리두기를 했다가 이런 강력한 저런 일들 갖다가 어디서나 하고 있으니까 대기업이나 금융 시스템이 버텨준다 하더라도 사회의 불안과 위기는 심화돼요. 제가 얘기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큐아논이라고 하는 미국의 황당한 그 음모 이론이 있는데 요번에 그 의사당에 난입하게 된 그 미국에서 의사당에 난입하게 된 배경에는 그런 거의 광신에 가까운 극우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건 사회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 그 시장에서는 오히려 인플레가 나타나고 대기업이나 그 은행이 무너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이나 사회에서의 불안은 지금 여기서는 계속 지금 불이 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위기가 안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기존의 매뉴얼대로 대기업하고 금융 시스템을 지킨다라고 해서 무사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어떤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상당히 위기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역시 예, 예. 이게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에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재정 확대책을 쓰고 지금 예. 그러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이 금방 이야기하신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예, 있다고 예.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한 충격을 가져왔고 이게 뭐 큰 저거다라고 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그 여기서 착시 현상을 하나 일으키게 있는데요. 코로나가 이 새로 만들어낸 문제는 없어요. 보건 문제밖에 없어요. 원래 다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억을 해보시면은 지금 중소상공인들 문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미 2019년 이전에도 우리나라 그 중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들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많이 지적이 됐었던 거고 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많으냐? 이건 다른 나라의 자영업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좋은 일자리가 적고 그다음에 그 나이가 한 50대면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하고 협소함 때문에 이게 넘쳐나서
자영업자들이 많았던 거고 자영업자의 영세성이라든가 어떤 그 부실함 같은 건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불안정 노동 문제, 이를테면 뭐 저 라이더들이라든가 택배 기사라든가 그 프리캐리아트라고 부르죠. 이 불안정 노동자들이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문제에서 있었던 얘기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적에 사회 내부에 이미 잠재하고 있던 문제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전면으로 드러난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교육 격차 같은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교육 격차가 그전에는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고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 같은 거 학부모들이 특히 초등학교 교육이나 중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이 수업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수업이 이렇게 부실했는가라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보는 걸 보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하는 분들이나 학교가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냥 EBS에 있는 자료 하나 그냥 갑자기 휙 던져주고 말고 등등 하는 건데 사실 그 전부터 우리나라 공교육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방침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교육이 이렇게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해서 교육 격차가 새로 생겨난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던 공교육의 부실함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류층하고 그렇지 못한 서민층하고의 이미 존재하던 격차가 그냥 드러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로 해가지고 코로나 위기라고 부르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외생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에 있던 문제들이 다 드러난 거지. 새로이 생겨난 거는 사실 좁은 의미에서의 방역과 보건의 문제. 우리 사회 민낯이 다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 그게 1929년에 있었던 그 월스트리트의 주가 폭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었던 문제가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보면은 이 코스피 지수는 3,000을 넘고 예. 부동산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부분은 자본이 막 몰립니다. 예. 실물 경상은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고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예, 예. 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뭔가 이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 예, 예. 이럴 때 지금 그 소장님께서 지금 추천하고 계시는 살림의 경제 예, 예. 이런 부분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지금 자산 인플레가 나타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K자 방역이 K자 성 회복이다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쓰죠. 그렇죠. 네. 제가 그 얘기를 작년에 한 4월, 5월부터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U자 회복이다, L자 회복이다 뭐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텐데 K자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이미 일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고 저도 계속 K자가 분명히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가 무슨 신묘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대안적인 경제학 제가 말씀드렸죠. 수리 모델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그 경제학의 방법론이 아니고 사회과학의 일부로서 경제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주로 착목한다고 그랬는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안 일어나면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자산 인플레가. 왜 그런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그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가 시작할 적에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그 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이제 글래스-스티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은행, 뭐 증권사, 보험사 이런 부분들이 다 일하는 영역이 달랐고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들이었고 이게 다 금융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이른바 빅뱅이라고 하는 게 금융 탈규제라는 게 벌어지면서 은행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든 금융 업무를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은행은 국가의 가 뒷받침을 해서 국가와 중앙은행이 뒷받침을 해서 화폐를 창출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수익성 좋고 리스크 적은 사업에만 돈을 풀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70년대 이전까지는 이거는 그러니까 상업은행은 증권시장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투자은행은 예금을 받지 못했고 이게 옛날에 글래스-스티글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80년대 다 없어지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됐고 발권력, 그 화폐 창출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데다가 90년대 이후 보여진 것처럼 절대로 안 망해요. 위험해지면 국가가 다 살려주게 돼 있어요.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니까. 그러면은 이 은행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에 대출을 해줘야 되고 사회 전체에 이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데에다가 고르게 돈을 펼쳐야 되는 게 원래 각본이었는데 은행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지만 완전히 그 영리 기업처럼 행동을 하게 되니까 수익성이 높고 리스크가 적은 부분에만 돈을 대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 대출 같은 것도 대기업에나 대출하지 리스크가 높고 사업 수익성이 분명치 않은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행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면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하잖아요. 여기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 원래 이거는 딴 데서 해야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세이빙스 앤 론스라든가 다른 데서 지금도 아직도 미국은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같은 금융 구조에서는 돈이 풀리면은 은행을 한번 매개로 해서 돈이 풀리게 되는데 그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어요. 양적 완화라고 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줬습니다만은 은행은 절대로 이걸 산업에 풀지 않아요. 산업에 풀거나 신규 투자를 해서 고용이 창출되는 산업 경제로 풀지 않고 자산 시장으로만 보냅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의 인플레가 나타나게 되는 거는 지금 같은 금융 구조에서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자산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0년대에 시작이 된 지금에 있는 이 빅뱅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적인 금융 구조 자체도 반성을 해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필요로 되는 화폐, 그러니까 구매력 있죠. 이걸 은행이라는 방법 이외에 대안적인 방법으로도 사회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일자리 고용보장제라든가 해서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국책투자은행 같은 거를 영국 노동당에서는 국책투자은행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해요. 이거는 무조건 수익성 리스크로 투자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 싶은 사업이나 기업에는 투자를 해주는 사회적인 목적을 염두해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그런 그런 국가 투자은행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뭐 과감하게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건 이제 국민연금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본질이라는 거는 사실은 돈을 많이 축적한 노년 세대가 지금 아직 돈이 없고 집을 필요로 하는 젊은 세대에게 돈을 꿔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의 사회적인 성격하고도 맞게 되고 이거를 이런 종류의 대출을 은행한테 할 이걸 전담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보험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담보대출을. 그럼 보험사도 하고 있다면은 국민연금이 그걸 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은행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기업이라든가 리스크가 높지만은 산업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은행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화폐,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매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금융 시스템, 재정 시스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K자 회복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했던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게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유동성, 그러니까 화폐를 지금처럼 분배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산업 경제로는 돈이 안 가고 자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주식뿐만 아니고 부동산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이 인플레로 나타날 거다. 그거는 이미 뭐 작년 초에 다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금융 부분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금융의 이 포럼 만든 이후에 매년 금융 포럼 해가지고 금융에서의 혁신을 갖다가 이제 추천해가지고 늘 국회 정무위원회 있는 분들하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있는 사람들하고 포럼을 행사를 해요. 우리 금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별 바뀌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있는 금융 시스템의 틀이 그 어떤 과학적인 그 만고불변의 어떤 진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바꾸면 안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가 60 몇십 프로를 넘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은행에 그러니까 그 저거 이제 바젤 2나 3에서 얘기하는 은행 건전성 룰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룰들 이런 그런 고정관념들을 갖고 계신데 이게 만들어진 지 4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 40년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아주 근본적인 면부터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아까 기본소득을 말씀하셨는데 네. 스웨덴, 핀란드 같은 복지 선진국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의가 좀 시작됐잖아요.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좀 주춤했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이 재난기본소득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이재명 지사는 현재 좀 이렇게 당과는 조금 이렇게 마찰이 있는 듯하면서 어쨌든 자기는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전 도민에게 지급하겠다. 예, 예.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기본소득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나라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없죠. 네. 네.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이게 이 명분이라든지 이거는 이쯤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서 이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인지. 예, 예.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워낙 그 질문들이 많아서 그걸 설명하려면 무지하게 긴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하나 21세기 기본소득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책이 제일 좋습니다. 그 책에 원하시는 설명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책이 워낙 좋은 책이라 가지고 저기 있는데 자, 하여튼 뭐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번역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걸 이렇게 짧게 저걸 말씀을 드리려면 어떻게 되나? 기본소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있죠. 그거 그냥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21세기예요. 첫 번째는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신화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학에서는 그 노동시장의 완전 고용이라는 거를 정상적인 상태로 보는데 이건 20세기 2차 산업혁명에서의 특수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3차 혹은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거나 그 전에 1차 산업혁명이 19세기 1차 산업혁명이 있을 때는요. 노동시장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공식이 깨지냐면은 지금 20세기에 맹겨진 산업사회의 모델에서는 그건 스웨덴도 마찬가지인데 소득은 고용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즉 노동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요. 즉 노동, 소득 이렇게 요게 일치 관계로 되어 있는데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전제가 사라지게 되면은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의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러면 소득을 노동시장에서만 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변화 때문에 노동이 그러니까 즉 완전 고용, 노동, 소득이라고 하는 요 등식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를 우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그 앤드류 양이라고 요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그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그 그렇죠. 동양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돼 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한 6개 업종에 걸쳐가지고 이미 한 700~8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이 사람이 자세하게 숫자를 들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번에 그 사람이 그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저거예요. 저기 사라졌다. 그 완전 고용이 사라지면서 노동과 소득이라는 등식 관계가 깨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무형자산의 대두예요. 무형자산과 공유자산의 대두인데 21세기 경제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대부분의 원천이 이 지식이라든가 정보 같은 무형자산에서 주로 나오고 그다음에 공유자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무형자산이라든가 공유자산이 몇 개 대기업의 사유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구글에 우리가 구글을 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지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다 구글의 자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구글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불평등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 무형자산이나 공유자산은 사회 전체가 창출하게 돼 있는 건데 지식 정보는 그거를 몇 개의 대기업 주주들이 다 자기 사적 소유로 가져가 있는 형태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창출된 가치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무형자산이나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가치를 어떻게 다시 하려면은 대안적인 분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소득은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복지 시스템의 확장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사회에서 완전 고용이 무너지고 무형자산, 공유자산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의 분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1차 분배의 문제예요. 이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실현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고 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갈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방향인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아마 했다가 투표를 했죠. 예, 투표해서 부결됐죠. 부결됐잖아요. 예. 그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도 기본소득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일단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원 마련. 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재원 마련은 어렵고 반면에 그걸 1인당 2당으로 이렇게 나눠서 쪼개주면은 굉장히 적은 액수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선뜻 정치적 합의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예를 들었던 우리가 북유럽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면은 복지국가로 나가고 있는데 예. 거기에는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어느 나라는 다 있었더라고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 이 여러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전면화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타협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북유럽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그 배경에 있는 거를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연구였는데 그 스웨덴의 그 SAF라고 해서 우리나라 경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는 사용자 고용주 단체가 있어요. 정경련에 해당하는 경총 정경련에 해당하는. 여기서 1930년대부터 한 30년 동안 그 회의록을 쭉 연구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 자본 측이 왜 이 복지국가라고 한 걸 받아들이게 됐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적 대타협에 그 참여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결론만 말하면 이래요. 이게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회적 대타협, 북유럽에 있었던 복지국가 사회적 대타협에서 제일 전제가 되는 거는 성장하고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지금 현재 경제학이라든가 주류주 경제학의 패러다임에서는 이 두 개가 상쇄 관계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냐 복지냐 둘 중에 어떤 걸 할 거냐 이렇게 하나를 하면 다른 걸 희생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30년대 그 구나르 미르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웨덴 경제 시스템을 초작에 설계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성장하고 복지는 그 자전거의 두 바퀴 같은 것이다. 성장이 없이 복지 없고 복지 없이 성장 없다라고 하는 거를 자본 측하고 노동 측이 다 이해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사회적 대타협이 나온 거지 도덕적인 걸로만 나온 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인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두 축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정치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불평등을 이렇게 와서야 되겠느냐라는 정치적인 설득이 물론 하나 있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보자면은 성장하고 복지가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선순환 관계를 만든다는 거를 자본 측과 노동 측이 다 이해한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기둥이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결핍될 게 뭔지도 보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은 복지라고 하고 성장이라고 하는 게
선순환 관계가 되도록 일단 디자인을 그렇게 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짠 디자인을 노동 측도 인정하고 자본 측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를 노동 측도 받아들여야 되고 자본 측도 받아들여서 그래야 사회적 대타협이 되는데, 그래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들도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내요. 보편 증세입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하죠. 이 사람들도 세금을 많이 내야 복지가 가능하다는 걸 노동 측도 인정하고 있고, 노동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자본도 같이 세금을 많이 내고 이래서 선순환 관계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도덕적 정치적 차원에서만 복지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설득을 할 게 아니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다시 짠 다음에 이걸로 노동과 자본을 설득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대기업 노조가 한창 지금 민주통이라고 나타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보수 정치권이라든지 이제 자본 쪽에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다. 이래 이야기인데, 실제 이 울산이나 이게 있는 거기서는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기들이 그 노조와 이렇게 서로 단체 협약을 하고 월급이 그만 올리고 한 게 결국 자기 회사의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노총이 대기업 노조가 힘으로만 그걸 밀어붙인 게 아니라 이쪽도 이해관계 도움이 되니까 했다. 그럼요. 당연하죠. 기업 측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로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저는 그 노조 쪽에서 했던 얘기들 다 맞고, 다 그 임금,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랑 임금이랑 같이 갔다라고 하는 주장이니까 그거 부인할 생각은 없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그렇게 노동하고 대기업 노조하고 대기업이 상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정규직이고 협력업체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불평등의 근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큰 패착이 기업 노조가 돼버려서 산별 노조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노조가 돼버리니까 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 협력업체 같이 노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아무런 별로 큰 배려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는 우리나라 노동운동도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기업별 노조로 가버린 거에 대해서. 그 코로나19는 의료 안전 문제를 넘어가지고 전 세계인의 생활 패턴, 자본주의 시스템, 국가에 대한 패러다임까지 지금 바꿔놓을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유재산, 그리고 또 주4일제 논의, 뭐 이런 부분도 이런 맥락입니까? 주4일제 부분 분명히 그런 게 있고요.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거기 지금 얘기 제가 이제 그래서 방송에서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고용보장제나 그 차별소득 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주4일제 같은 거는 우리가 직장 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 재택근무 같은 거 하니까 그 연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더 설명은 안 할게요. 제가 지금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고용보장제나 소득, 참여소득 같은 건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고용보장제는 정부가 1년 이상, 9개월이나 1년 정도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다 고용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소득하고 똑같은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기본소득은 무조건 주는 거잖아요.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해야만 줘요. 그러니까 그게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이든 아니면 그 어르신들처럼 동네에 폐지를 줍는다든가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주는 제도가 있는데, 왜 이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하냐면요. 코로나로 인한 여러 충격이 있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거는 노동시장의 황폐화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양태를 보면은 올해 안에 사람들이 백신이 나오건 말건 간에 이제 관건은 이 마스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게 관건이잖아요. 경제 차원에서 보자면은 올해 안 끝날 건 확실하고 이게 한 2년, 3년 정도 갈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근데 이게 상상을 해보면 지금 올해 한 해도 우리가 겨우 넘겼는데 이 경제 면에서 보자면은
이 경우에 노동시장에 어떤 타격이 올 것인지는 쉽게 이게 뭐 예측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때 그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새로운 필요들이 생겨나요. 이를테면 지금 돌봄의 필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필요가 한쪽에 생겨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데 이걸 노동시장이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지금 만약에 1, 2년 동안 정지되어 있다 보면은 새로 생겨난 사회적 필요에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도록 결합시키는 대안적인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고용보장제나 참여소득제가 돼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지금 이미 시작이 됐는데 오스트리아 남부에 마리엔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그 오스트리아 그 남부 노동청이 따로 있는데 노동청이 남부가 따로 있는데 오스트리아 노동청에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플랜을 짜가지고 고용보장제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이 마리엔탈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9개월에서 1년 동안 실업된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150명을 갖다가 고용을 해서 정부가 1년에 3만 유로씩 줘요. 3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한 3달 동안 상담을 해요. 직업 상담사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노동 조건이라든가 스킬셋이라든가 이걸 알아봐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겠다라는 그 결정들을 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짝이 맞으면 영리 기업에 취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도 기업 그 임금은 정부에서 줘요. 이게 아닌 경우에는 마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이를테면 목수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동네와 마을을 돌면서 그 가구 고쳐주고 집안 고쳐주는 일을 3년 동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실험을 이미 지금 오스트리아에서는 시작을 했고요. 이게 참여소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하면은 일정한 소득을 지급한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마비나 기능 부전이 몇 년이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대안적인 노동을 조직하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장치나 제도를 모색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네. 그런 이 정부나 공공기관 일자리 네. 뭐 그 이야기하고 좀 같은 맥락입니까? 저는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겠다라는 얘기였어요. 예.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고용보장제라든가 참여소득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취직이 되면 그냥 다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용주들도 이 고용보장제는 최저소득,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다가 월 10,000원만 더 얹어도 이론상으로는 다 고용할 수 있어요. 지금 보수 정당 이분들은 여전히 네. 지금 이 위기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 그거는 뭐 도대체 뭐가 지금 변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아니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 인식이 거의 없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난감한 거죠. 지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뭐 그렇게 미국 계시니까 시장밖에는 답이 없다 이러고 계시니까. 제가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그 뉴딜 시작되기 전에 1930년대 초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미국 경제가 다 무너졌잖아요. 월스트리트 무너진 다음에 무너지고서 그때 후보 대통령이 이제 재계 쪽에 있는 기업가들도 모으고 금융가들도 모아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그때 똑같았어요.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슌페터도 똑같이 얘기했고 피셔 같은 경제학자 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경제학자가 뭐냐면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럼 시장에 맡기면 어떤 시나리오냐면요. 그분들이 말하는 시장에 맡기는 시나리오는요. 시장에 맡기면은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그대로 놔두면요.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임금이 충분히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투자와 고용이 늘 것이다. 왜냐하면 값이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그게 시장이 살아난다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스스로 살아날 때까지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를 방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경제학자들이나 재계 사람들이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정책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심지어는 지금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투자가 늘어나려면 이자율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갖다가 이게 이제 이자율이 제가 잘못 말씀드리고 지금 투자가 늘어나려면 저축이 많아져야 되니까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돈도 많이 써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긴축 재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긴축 재정을 하고 제가 아까 거꾸로 말했는데 금리를 높여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축을 하니까. 그래서 고금리 정책의 긴축 정책을 후보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경제 정책이었어요. 지금 우리 상식하고 정반대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놔두면 언젠가 되긴 될 거예요. 시장에 놔두면은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가 되고 굶어 죽을 사람들이 굶어 죽은 다음에 언젠가는 다시 이게 오겠죠. 세상 일은 항상 변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 정책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는데 경제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결국 그 후보 대통령 시절에는 그 경제 정책은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고 수반하거든요. 그렇게 고통을 치르고 경제가 성장가 다시 회복되면 그때 뭐 할까요? 그때 죽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참느냐 안 참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는 그 시장이 문제를 해결할도록 놔두자 그러면은요. 그 사이에 뭐가 되냐면 트럼프 집단 같은 게 나타나고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나타나고 정치적 위기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라든가 이제 케인즈 같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장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새벽부터 바이든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시절에 그 전에 미국하고는 추악한 미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예, 이야기를 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뭐 본래 미국으로 되돌아가겠다 이랬는데 본래 미국도 문제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바이든의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직 뭐 결정되지 인선이 그 개각 뭐 어떤 구체적인 인선이라든가 정책 기조가 분명히 된 게 아니니까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그냥 진단을 해보자면은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뭐 정상적인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큰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왜 나타나는가라는 저걸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오바마 때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이 낳은 자식이다라고 봐요. 문제는 그 2008년 경제 위기로 갔을 적에 경제 위기를 오바마가 해결을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제가 바이든이나 오바마나 쭉 보면서 좀 회의적으로 하나 보는 게 사람들이 이 미국 정치를 설명할 적에 잘 동원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분배 동맹이라는 건데. 미국 사회의 그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분배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진 이렇게 다국적 제약회사라든가 또는 뭐 군수자본이라든가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에는 금융자본가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큰 권력을 가지고 전체 나라의 부의 큰 덩어리를 가져가는 그 큰 집단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다닥다닥 이걸 저는 이제 분배 동맹이라고 부르는데 다닥다닥다닥 해서 맨 그 사닥다리 아래로 내려가면 흑인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2008년에 경제 위기가 난 원인을 사실 한번 생각하면 서프라임부터 터졌잖아요.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악화되면서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건 말 그 자체가 그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 꿔줬던 그 주택담보대출이 다 날아가 버린 거니까. 그러면 2009년에 오바마 정권이 집권을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주기를 기대를 한 거고 단순히 경제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바마가 그때 했던 거는 돈은 엄청 풀었어요.
양적 완화도 했고 재정 지출도 했고 교과서에 나오는 일을 다 하긴 했는데 분배 동맹에는 손을 안 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월스트리트의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질 못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분배 동맹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를테면은 스티글리츠라든가 그다음에 로버트 라이히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원래는 굉장히 온건했던 사람들인데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2010년대 들어오면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권력의 문제라고. 미국의 경제의 문제는 권력의 불평등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 민주주의의 찬탈 그리고 부의 그 아주 비합리적이고 그 정의롭지 못한 부의 착취 이런 것이 문제다. 그래서 로버트 라이시라든가 그때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이 분배 동맹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 정권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바마는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일을 하기에는 핸디캡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분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박탈감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 이 백인 하층 계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자리가 생겨도 이상한 일자리, 그 질 안 좋은 이상한 일자리만 자꾸 생기고 경제는 회복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가만 회복이 됐지 실제로 일자리가 생기거나 자기 삶이 나아진 건 아니고 이게 다 오바마 저놈이 미국의 그 주류 세력 이 말한 그 분배 동맹 주류 세력이 일부가 돼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불만이 있어서 미국 주류 기성 그 이스타블리시먼트라고 그러죠. 미국 주류 기득권 세력을 깨다오라고 하는 부탁을 트럼프한테 위임하면서 이 트럼프 정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트럼프가 그걸 했느냐? 물론 아니에요. 트럼프는 더 오히려 그걸 강화시킨 면이 있는데 이제 바이든 정권의 관건은 그러면 오바마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닮은 꼴이 되잖아요. 그 오바마 정권, 바이든 정권이라는 게. 근데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하고 어느 만큼 그러니까 혁신적 단절을 했는지는 제가 평가할 문제 아닙니다만은 바이든은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은 이 분배 동맹 자체에 손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지금 미국의 분배 동맹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입을 해서 아주 센 개혁들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메디케어가 아니라 오바마 케어 의료 보험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전혀 안 건드리는 선에서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미국 제약회사들하고도 단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등등입니다. 근데 바이든이 그 분배 동맹에 과연 손을 댈 수 있는 저거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잖아요. 저 급진밥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민주당의 그 어떤 이스타블리시먼트 그 당내 기득권 세력이 거의 일방적으로 밀어내고 바이든을 갖다가 간택했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 버전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세력은 더 강해질 위험이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절반 정도의 표를 가져갔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트럼프 세력을 지지해요. 그러면은 이게 바이든 정권 내내 이 트럼프 세력은 발목을 잡고 계속 시비를 걸 텐데 그러면은 트럼프가 나왔던 이런 위기의 원인이 해소되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소될 가능성이 클 것 같지 않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 내년에 이제 저희들 20대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이 있는데 우리가 대선 때마다 어째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문제와 그 상황을 갖다 시대 정신으로서 좀 풀어나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가장 그 엄중한 것 같아요. 지금 차기 대선에 있어 가지고는. 네. 그래서 차기 대선에서 시대에서 가제 네. 시대 정신은 그 뭐라고 보십니까? 그전에는 왜 적폐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촛불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전환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환. 드디어 나왔네요. 전환. 예, 전환 나왔죠. 이 전환이라는 말 뜻이 지금 생태 위기가 있고 우리나라 불평등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구조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과제가 있어요.
지금 기술 산업의 새로운 산업 기술 패러다임에 아직 그 사회 전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 불평등 심하고 세 번째로 생태위기 굉장히 심한데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패러다임이 아니고요. 새로운 합리적 산업사회, 21세기적인 더 평등하고 생태적인 산업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나 이 그림을 내놓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저는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 자본주의 성장 모델이 1960년대에 그 박정희 때 생겨나잖아요. 지금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 성장 모델로 더 지속이 안 된다라는 문제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성장 모델하고는 전혀 다른 대안적인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게 새로운 산업기술 패러다임하고 어떻게 결합할 거냐, 생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세 가지를 품고서 새로운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플랜. 이게 제가 말하는 전환이에요.